11월의 차가운 비가 서울 하늘을 적시던 오후 강남의 한 대형 장례식장 3층. 국화오른 조문객들의 검은 옷으로 가득 찼다. 입구의 근조화환들 사이로 이지수님 영전이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다. 정선이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69세의 나이지만 여전히 단정한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었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고 이제 외동딸마저 암으로 떠나보냈다. 38세 너무 이른 나이였다. 어머니 기운 내세요. 사위 박진우가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장모의 어깨를 감싸며 눈물을 흘렸다. 43세의 진우는 보험 설계사 출신답게 말씨가 부드러웠고 오늘따라 그의 눈물은 더욱 진실되어 보였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지수 없이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다. 저런 효자 사위가 어디 있어. 3년 동안 병원 수발도 다 들었다잖아. 맞아. 지수씨 아플 때도 한 번도 짜증 안 내고 간호했대. 선희는 사위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 정우진도 잃고 이제 딸까지 보낸 그녀에게 진우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녀는 진우를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장례식장의 시계가 오후 7시를 가리켰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빈소에는 선희와 몇몇 친척들만 남았다. 진우는 잠깐 담배 좀 피우고 올게요 라며 밖으로 나갔다. 1막 주차장의 진실. 장례식장 지하 주차장. 형광등이 깜박이는 어두운 복도 끝에서 진우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이고 깊게 들이마신 뒤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에는 은비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전화를 걸자 곧바로 밝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끝났어? 응, 이제 끝났어. 진우의 목소리는 장례식장 안에서와는 달리 차갑고 무미건조했다. 힘들었지? 3년 동안 연기하느라. 그러게. 근데 이제 진짜 끝이야. 다음 주 제주도 리조트 예약해놨어. 오션뷰 스위트룸. 와, 좋아. 그런데 장모님은 어쩔 거야? 진우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냉소를 지었다. 그 늙은 여자. 어차피 혼자 살면 얼마 못 가. 1년만 좀 더 참자. 그러면 집도 땅도 다 내 거야. 강남 아파트에 경기도 땅까지 합치면 80억은 되거든. 전화기 너머로 하은비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역시 오빠. 그럼 우리 해외로 나갈까? 태국이나 발리? 좋지. 거기서 새 인생 시작하는 거야. 진우는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고 장례식장으로 돌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슬픔이 가득한 효자 사위의 표정이 그려졌다. 빈소 안에서는 선희가 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있었다. 영정 속 지수는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으로 밝게 웃고 있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그 소리가 선희의 울음을 삼켰다. 이막 노트북 속의 비밀. 장례를 치른 지 열흘이 지난 11월 중순 선희는 딸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신림동 빌라 3층 지수와 진우가 살던 집이었다. 진우는 어머니 제가 정리할게요 라고 했지만 선희는 괜찮아 내가 할게라며 혼자 왔다. 딸의 방은 그대로였다. 침대 위에 베개, 옷장 속의 옷들, 화장대 위에 립스틱들. 모든 것이 지수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선희는 옷장을 정리하다 침대 밑에 무언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손을 뻗어 끄집어내니 먼지 쌓인 노트북이었다. 은색의 오래된 맥북. 지수가 대학 때 쓰던 것이었다. 거실로 가져와 전원을 켰다. 오래된 기계라 부팅이 느렸다. 화면이 켜지자 바탕화면에는 결혼식 날의 사진이 나타났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수와 턱시도를 입은 진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10년 전 아직 건강했던 딸의 모습이었다. 선희는 사진 폴더를 열었다. 결혼 사진들, 신혼여행 사진들, 생일 파티 사진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었다. 그때 눈에 띄는 폴더 하나가 있었다. 나만 보는 일기. 자물쇠 아이콘이 그려진 암호화된 파일이었다. 선희는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처음엔 지수의 생일을 넣었지만 틀렸다. 두 번째로 결혼기념일을 넣었지만 역시 틀렸다.
세 번째, 그녀는 자신의 생일을 입력했다. 딸깍. 파일이 열렸다. 화면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일기들이 나타났다. 가장 최근 항목은 2024년 9월 14일. 지수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이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항목을 클릭했다. 2024년 9월 14일 새벽 3시 21분. 오늘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밤에 자주 깬다. 통증도 심하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진우가 발코니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살짝 열고 들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은비야, 조금만 참아. 지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의사가 3개월 정도 남았대. 그러면 우리 시간이야. 장모는 혼자 살게 될 거고, 그럼 유산 정리하고 우리 해외로 나가자. 나는 문틈 사이로 그를 봤다. 그는 웃고 있었다.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표정이었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행복해 보였다. 휴대폰으로 녹음했다. 증거로 남기고 싶어서. 파일로 저장했다. 증거진 우통화. mp3. 하지만 엄마한테는 말하지 못하겠다. 엄마는 아빠 돌아가신 뒤로 7년 동안 혼자 버텨왔다. 나를 위해 매일 병원에 오시고 죽도 쑤시고 기도도 하신다. 내가 엄마의 마지막 희망이다.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무너질 거야. 진우를 믿고 의지하시는데, 사위가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하시는데, 그 믿음까지 빼앗을 수는 없어. 나 혼자 이 비밀을 가지고 갈게.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부디 진우가 엄마를 잘 모셔주길. 내가 착각한 거였으면 좋겠다. 선희의 손이 떨렸다. 화면이 눈물로 흐려졌다. 키보드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딸은 알고 있었다.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다. 죽는 순간까지도. 선희는 스크롤을 내렸다. 일기 항목 옆에 첨부 파일이 있었다. 증거진 우통화. mp3.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 섞인 녹음 속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은비야, 조금만 참아. 지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의사가 3개월 정도 남았대. 선희는 노트북을 닫았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11월의 하늘은 낮인데도 어두웠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슬픔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만 남았다. 마치 깨진 유리처럼 날카롭고 단단한 눈빛이었다. 산막복수의 설계. 다음 날 선희는 용산의 한 전자상가를 찾았다. 작은 가게 안에는 각종 보안 장비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CCTV랑 녹음기요. 가장 좋은 걸로 주세요. 점원은 최신형 무선 CCTV 3대와 초소형 음성 녹음기 2개를 추천했다. 선희는 가격도 묻지 않고 모두 구입했다.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직접 설치를 시작했다. 거실 책장 뒤에 하나, 현관 신발장 위에 하나, 안방 옷장 안에 하나. 녹음기는 거실 테이블 아래와 진우가 자주 앉는 소파 쿠션 속에 숨겼다. 모든 장치는 그녀의 휴대폰과 연동되었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했고 클라우드 서버에 자동 백업도 되었다. 준비를 마친 그녀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에 힘을 뺐다. 노쇠한 노인처럼. 진우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 요즘 이상해. 어제는 가습을 끄는 것도 잊어버렸어. 아끼는 현관 비밀번호도 기억이 안 나더라. 진우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어머니, 혹시 병원은 가보셨어요? 응, 갔다 왔어. 의사가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대. 전화기 너머로 진우의 숨소리가 달라졌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럼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그리고 말이야, 혹시 나중에 내가 정신이 더 흐려지면 유산이랑 부동산 정리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너밖에 없구나.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서류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사기꾼들도 많고요.
그래, 고맙구나. 역시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전화를 끊자마자 진우는 은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선희의 거실 CCTV가 그 모습을 또렷하게 포착했다. 긴급. 장모가 치매 초기래. 기회가 왔어. 지금 당장 만나자. 1시간 뒤 강남의 한 카페. 진우와 은비가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다. 정말이야? 치매? 은비의 눈이 반짝였다. 응. 자기가 직접 말했어. 가스불도 잊어버리고 비밀번호도 기억 안 난대. 완벽하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진우는 주위를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다. 위임장 위조해. 내가 아는 사람 있어. 문서 전문가. 인감증명서랑 위임장 만들면 부동산 처분 가능해. 얼마나 걸려? 일주일. 그 사이에 장모 재산 목록 정리할게. 강남 아파트 시세가 35억, 경기도 땅이 40억, 예금이랑 보험금 합치면 80억은 넘어. 은비가 흥분해서 말했다. 80억이면 우리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해외로 나가자. 동남아에서 리조트 사업하면 돼. 그래. 그 늙은 여자 금고 열쇠도 우리 손에 들어올 거야. 치매 환자 말은 법정에서도 안 먹히거든. 둘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그들은 몰랐다. 진우의 재킷 주머니 속 휴대폰이 녹음 중이라는 것을. 선희가 원격으로 녹음 기능을 켜놓은 것이었다. 사막 함정 속으로. 2주가 지났다. 진우는 매일 선희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슬쩍슬쩍 서류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혹시 인감증명서 어디 보관하세요? 서재 서랍에 있을 거야. 위임장 같은 거 미리 작성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해줘. 진우는 선희 몰래 서재를 뒤졌고 인감도장을 찾아냈다. 그리고 위조업자에게 전달했다. 11월 30일 모든 준비가 끝났다. 진우는 은비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기로 했다. 강남의 한 시중은행 귀빈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현금화하는 것이 1단계 계획이었다. 오전 10시 진우와 은비는 은행 앞에서 만났다. 준비됐어? 진우가 물었다. 당연하지. 서류 다 있어. 은비는 명품 가방을 들어 보였다. 둘은 귀빈실로 안내되었다. 직원이 커피를 가져왔고 진우는 서류를 꺼냈다. 박진우 씨 맞으시죠? 정선희 여사님의 재산관리 위임을 받으셨다고요? 네, 장모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제가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려는 순간 귀빈실 문이 열렸다. 정선희가 변호사와 함께 들어섰다. 오막폭로의 순간. 어머니? 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왜 여기? 집에 계신다고. 선희는 차분하게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다. 앉아, 진우야. 이야기 좀 하자. 은비는 가방을 떨어뜨렸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내 기억이 흐릿한 줄 알았지? 치매 환자라고 생각했지?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을 진우 쪽으로 돌렸다. 그런데 어쩌나 진우야. 내가 날 속이던 목소리가 전부 녹음돼 있단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진우와 은비의 대화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그 늙은 여자 이제 얼마 못 살아. 집도 땅도 내 거야. 위임장 위조하면 끝이야. 바보 같은 할멈. 치매 환자 말은 법정에서도 안 먹히거든. 80억이면 우리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은비가 비명을 질렀다. 이게 무슨 어떡해. 진우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변호사가 추가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지수가 녹음한 파일이었다. 은비야, 조금만 참아. 지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의사가 3개월 정도 남았대. 그러면 우리 시간이야. 선희가 조용히 말했다. 지수가 녹음한 거야. 3년 전부터. 내가 자기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도 날 지키려고 혼자 참았지. 죽는 순간까지도. 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은행 직원이 전화를 들었다. 경찰 신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진우가 소리쳤다. 설명할 기회를. 설명. 선희가 차갑게 웃었다. 3년 동안 내 딸이 죽기를 기다렸던 것도 설명할 수 있어. 장례식에서 울면서 날 지켜주겠다고 한 것도. 변호사가 추가 증거들을 꺼냈다. CCTV 영상 47개, 음성 녹음 32개, 카톡 메시지 기록 126개. 모두 사기 및 문서 위조, 재산 편취 미수의 증거입니다. 배우자 학대 혐의도 추가됩니다. 10분 뒤 경찰이 도착했다. 진우와 은비는 수갑이 채워졌다. 끌려가면서 진우가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지수 생각해서라도.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수는 내가 죽였어. 내 배신이 내 딸을 죽였다고. 지수는 내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울면서 죽어갔어. 그 애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배신감에 아팠을지 너는 생각이나 해봤니?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경찰차가 그들을 싣고 떠났다. 귀빈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변호사가 선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잘하셨습니다, 여사님. 이제 따님도 편히 쉬실 겁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승리가 아니라 공허함이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육막 마지막 메시지. 복수를 끝낸 지 사흘 뒤인 12월 3일 선희는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몇 주 전부터 등과 배에 통증이 있었고 체중도 OKG나 빠졌다. 피부도 노랗게 변했다. 정밀 검사 결과 말기 췌장암 진단이 나왔다.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시면 괜찮습니다. 선희가 의사의 말을 끊었다. 치료는 안 받을 겁니다. 하지만 여사님, 괜찮아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밤 선희는 딸의 방으로 갔다. 아직 그대로였다. 아무것도 치우지 않았다. 지수의 책상 위에 휴대폰이 있었다. 배터리는 방전되어 있었다. 선희는 충전기를 꽂고 전원을 켰다. 화면이 켜지자 잠금 화면에 딸의 메모가 보였다. 엄마 사랑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선희는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역시 자신의 생일이었다. 메시지함을 열었다. 대부분은 병원 예약 알림이나 지인들의 안부 메시지였다. 그런데 내게 쓰는 메시지라는 폴더가 있었다. 그 안에 음성 메시지 하나가 저장되어 있었다. 녹음 날짜는 2024년 9월 20일. 지수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러. 지수의 약해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이 메시지는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제 마음을 정리하려고 녹음해요. 진우가 절 아프게 했어요.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엄마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무너질까봐. 엄마는 아빠 돌아가신 뒤로 7년 동안 혼자 버텨오셨잖아요. 저를 위해 매일 병원에 오시고 기도하시고. 엄마의 하루하루가 저였어요. 그래서 진우 이야기는 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믿고 있는 사위, 그 믿음마저 빼앗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 이것만은 꼭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요. 미움은 엄마를 더 아프게 할 거예요. 저는 엄마가 미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진우도 은비도 모두. 그래야 제가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정말 감사했어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엄마의 딸로 태어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아빠 만나면 엄마 이야기 많이 할게요. 엄마가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엄마 사랑해요. 정말 많이. 그리고 미안해요. 먼저 가서. 제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 생각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음성 메시지가 끝났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복수의 차가움도 분노의 뜨거움도 아니었다. 따뜻했다. 지수야.
선희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다. 엄마는 미워했어.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 내가 그렇게 아파하는데도 혼자 참았다는 게 그게 너무 화가 났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작은 정원에 하얀 국화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에도 꿋꿋하게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말대로 할게. 미움은 내려놓을게. 엄마는 이제 미움이 아니라 내 사랑만 기억할게. 선희는 딸의 사진을 꺼냈다. 액자 속에서 지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곧 갈게, 지수야. 아빠한테도 잘 전해. 엄마가 보고 싶었다고. 에필로그 국화꽃이 지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025년 3월 5일 정선이는 자택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다.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집에서 보낸 마지막 시간들이었다. 그녀의 침대 옆에는 남편과 딸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딸이 남긴 음성 메시지가 담긴 휴대폰.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친척 몇 명과 이웃들이 찾아와 조문했다. 진우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사기 및 문서 위조로 5년형을 선고받았고 은비는 3년형을 받았다. 장례식장에서 선희의 친구가 말했다. 선희 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그녀는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사랑하는 지수에게 엄마가 곧 갈게. 아빠랑 너랑 함께 있을 수 있다니 이제는 무섭지 않아. 너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었어. 내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나를 지키려 했는지 알았어. 미안해, 지수야. 엄마는 복수했어. 내가 용서하라고 했는데 엄마는 참을 수가 없었어. 내가 당한 아픔을, 내가 혼자 견딘 배신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 하지만 마지막 3개월은 내 말대로 살았어. 미움을 내려놓고 사랑을 기억했어. 너와 아빠의 추억만 생각했어. 엄마는 행복했어, 지수야. 너의 엄마여서. 38년이 짧았지만 그 시간이 엄마 인생 전부였어. 이제 만나러 갈게. 아빠랑 너랑 엄마랑 다시 가족이 되자.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편지를 읽던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문객들이 눈물을 닦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선희는 남편 정우진의 묘 옆에 묻혔다. 그리고 딸 지수의 묘도 바로 옆으로 이장되었다. 3개의 묘비가 나란히 섰다. 정우진 1952-2019, 이지수 1986-2024, 정선혜 1955-2025. 묘지 앞에는 하얀 국화들이 심어졌다. 봄바람에 흔들리며 조용히 피어났다. 그해 여름 진우는 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선희의 변호사가 보낸 것이었다. 편지 안에는 지수가 녹음한 파일에 대본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한 줄의 메시지. 당신의 아내는 당신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린다는 걸 알면서도 장모님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배신했습니다. 평생 기억하며 사십시오. 진우는 독방 침대에 앉아 편지를 읽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지수의 마지막 일기장 내용도 함께 동봉되어 있었다. 진우가 날 사랑했던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이었을까? 알고 싶지 않다. 그냥 좋은 기억만 남기고 싶다. 신혼여행 때 해변에서 웃던 그 사람. 프로포즈하던 그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할게. 그래야 덜 아프니까. 진우는 편지를 구겨 쥐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 아무 소용없었다. 5년 뒤. 2030년 봄 출소한 진우는 선희의 묘지를 찾았다. 3개의 묘비가 여전히 나란히 서 있었다. 국화꽃들이 만개에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어머니 지수야, 미안합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 불었다. 진우는 일어서서 묘지를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늙어 보였다. 48세였지만 60대처럼 보였다. 그는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았다. 묘지에는 봄마다 국화가 피었다. 여름에는 백합이,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었다. 겨울에도 누군가 조화를 가져다 놓았다. 이웃 주민이었다. 그녀는 선희와 친했던 사람으로 약속했었다. 언니, 제가 돌볼게요.
언니랑 지수 씨랑 매영 세 분 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묘지를 찾았다. 그녀는 선희의 먼 친척이었다. 할머니 저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녀는 꽃을 놓고 떠났다. 묘비 앞에 국화가 바람에 흔들렸다.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하늘은 맑았다. 세 개의 묘비에 햇살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어디선가 지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엄마 사랑해요.